안녕하세요. 그리고 환영합니다. 오늘 밤 우리는 우주의 가장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그곳에서는 별들이 조용히 태어나고 오랜 시간 동안 빛을 발하다가 마침내 침묵 속에서 사라집니다. 하지만 그 사라짐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며 우주가 스스로를 다시 쓰는 방식입니다. 별빛이 희미해지는 곳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형성되고 시간은 천천히 흐르며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빛은 과거로부터의 메시지이며 우리가 숨 쉬는 모든 원소는 한때 별의 심장에서 단조되었습니다. 밤하늘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우주의 역사책이며 각 별은 그 이야기의 한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아래에서 이 광대한 침묵 속에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2011년 9월 말 칠레 북부의 건조한 파라날 고원에서 유럽 남방 천문대의 자동 탐사 망원경이 남쪽 하늘에 잘 매핑된 나선 은하에서 새롭고 희미한 빛의 점을 기록했습니다. 그 밤의 공기는 건조하고 차가웠으며 안데스 산맥 위로 펼쳐진 하늘은 수천 개의 별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망원경의 거울은 조용히 회전하며 프로그램된 경로를 따라 하늘의 각 구역을 체계적으로 스캔했습니다. 고도 2635m에 위치한 이 천문대는 지구상에서 가장 건조한 지역 중 하나에 자리 잡고 있어 1년 중 대부분의 밤에 완벽하게 맑은 하늘을 제공합니다. 다음 밤들에 걸쳐 기기들은 이 점이 배경 별들에 대해 움직이지 않고 오히려 은하의 외곽 팔 중 하나 안에서 꾸준히 밝아지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 광도는 여러 필터를 통해 신중하게 측정되었고 수년 전에 촬영된 보관 이미지와 비교되었습니다. 각 필터는 빛의 특정 파장을 통과시켜 천문학자들이 물체의 색상과 온도를 결정할 수 있게 합니다. 측정은 표준별과 비교하여 보정되어 다른 밤과 다른 망원경의 관찰을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더 큰 망원경에 설치된 분광기들은 그 빛을 정밀한 대역으로 분리했고 초당 수천 킬로미터의 속도로 외부로 팽창하는 가스층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이동하고 넓어지는 흡수선을 드러냈습니다. 각 스펙트럼은 디지털 형식으로 저장되었고 자동화된 파이프라인을 통해 처리되어 온도, 속도, 구성에 대한 추정치를 생성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이러한 측정값을 과거 초신성의 광범위한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하여 이 새로운 사건을 이미 알려진 패턴 내에 배치했습니다. 스펙트럼의 각 선은 특정 원소의 서명이며 그 위치와 모양은 그 원소가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뜨거운지 알려줍니다. 이 단일 탐지는 이미 긴 목록에 있는 또 다른 초신성으로 분류되었지만 수십 년 전의 기록과 수세기 동안의 시각적 보고서들과 조용히 연결되었습니다. 1954년과 1604년에 유관 초신성부터 초신성 1987회의 중성미자 폭발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긴 이야기의 일부였습니다. 1954년의 초신성은 중국, 일본, 그리고 아랍 천문학자들에 의해 기록되었으며 낮 동안에도 볼 수 있을 만큼 밝았습니다. 그것은 23일 동안 낮에 보였고 거의 2년 동안 밤하늘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 폭발의 잔해를 개성운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팀들은 이 사건을 확인하고 보관 플레이트와 교차 확인하며 거대한 별들이 어떻게 살고 죽는지에 대한 더 넓고 천천히 조립된 그림과 연결했습니다. 연구자들에게 이 최초의 섬광은 고립된 광경이 아니라 별의 죽음에 대한 확장되는 원장에 신중하게 문서화된 항목으로 남았습니다.
각각은 훨씬 더 큰 패턴의 작지만 필수적인 구성 요소였습니다. 매년 수십 개의 초신성이 망원경에 의해 탐지되지만 각각은 별의 진화와 은하의 화학적 풍부화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기여합니다. 최초 탐지 후 몇 시간 동안 칠레의 자동 경보는 확립된 채널을 통해 유럽, 북미, 동아시아의 초신성 관측 네트워크로 전송되어 맑은 하늘 아래에서 작동하는 천문대들의 조정된 대응을 촉발했습니다. 이 네트워크는 수십 년 동안 천천히 구축되었으며 이제 전 세계의 수백 개의 망원경을 연결합니다. 경보가 전송되면 천문학자들은 이메일, 문자 메시지, 그리고 전용 경보 시스템을 통해 몇 분 안에 통보받습니다. 24시간 이내에 여러 시설이 독립적인 광도 곡선을 기록했고 각 데이터 세트는 보관 이미지와 정렬되어 이전에 그 위치에 그러한 물체가 나타난 적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첫 2주 동안 증가하는 밝기는 매일 밤 기록되어 알려진 핵 붕괴 초신성 프로필과 일치하는 부드러운 곡선을 생성했고 그 색상 진화는 팽창하는 외피가 냉각되고 얇아지면서 빠르게 냉각되는 광구를 나타냈습니다. 광도 곡선의 모양은 초신성의 유형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일부는 빠르게 상승하고 빠르게 떨어지는 반면 다른 것들은 피크에서 더 오래 머뭅니다. 세계 각지의 천문대에서 관찰자들은 조용히 작업했습니다. 하와이의 마우나케아에서는 큰 망원경들이 초신성을 향해 방향을 틀었고 애리조나의 사막에서는 작은 망원경들이 매 맑은 밤마다 측정을 기록했습니다. 마우나케아는 해발 4,027m에 위치한 휴화산이며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천문학 유적지 중 하나입니다. 그곳의 공기는 얇고 건조하며 대부분의 대기 난류 위에 있어 예외적으로 안정적인 관찰 조건을 제공합니다. 호주의 시드니 근처에서는 자동 망원경이 남반구 하늘을 스캔하며 동일한 대상을 추적했습니다. 각 관찰소는 독립적으로 작동했지만 모두 동일한 목표를 공유했습니다. 이 별의 죽음을 가능한 한 완전하게 문서화하는 것입니다. 일부 천문대는 낮 동안 운영되어 지구 반대편에서 밤이 되면 다른 천문대가 관찰을 이어받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초신성은 24시간 내내 모니터링 될 수 있습니다. 2011년 10월과 12월 사이에 이 사건의 스펙트럼이 반복적으로 기록되었고 고해상도 기기들은 다른 방출물층이 보이게 되면서 선 강도의 점진적인 변화를 문서화했습니다. 분석가들은 이러한 스펙트럼을 과거 초신성의 디지털 라이브러리와 비교하고 외부 수소 외피의 일부를 유지한 거대한 별들과 관련된 부분, 집합과 밀접한 일치를 확인했습니다. 각 스펙트럼은 시간의 스냅샷이었으며 팽창하는 가스 구름의 구조와 구성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었습니다. 수소의 특징적인 선들은 처음에는 강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약해졌습니다. 이것은 수소가 풍부한 외부층이 팽창하고 얇아지면서 투명해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산소와 칼슘의 선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별의 더 깊은 층에서 나온 물질이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원소들은 별의 생애 동안 핵융합을 통해 생성되었으며 이제 우주로 방출되고 있습니다. 몇 주 후 철의 선들이 스펙트럼에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이는 별의 핵에서 나온 물질이 이제 보이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동시에 팀들은
호스트 은하의 깊고 이전 이미지에서 폭발 전 그림을 조합하여 정확한 좌표에서 희미한 정우체 출처를 찾았습니다. 이 작업은 세심한 주의가 필요했습니다. 연구원들은 수년 또는 수십 년 전에 촬영된 이미지를 검색하여 초신성이 나타난 정확한 위치에 있는 모든 빛의 출처를 찾았습니다. 이것은 건초 더미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은혜는 수십억 개의 별이 있으며 연구원들은 하나의 특정 별을 찾고 있습니다. 몇 개의 프레임에서 한계적이지만 일관된 빛의 점이 나타났으며 이는 모델링 될 때 태양 질량의 약 15배인 별과 일치하는 광도와 색상을 가진 적색 초거성을 시사했습니다. 이 별은 폭발하기 전에 수백만 년 동안 조용히 빛났으며 그 빛은 이제 과거의 메시지로 보관 이미지에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적색 초거성은 우주에서 가장 큰 별들 중 일부입니다. 만약 우리 태양계의 중심에 놓인다면 그들의 표면은 목성의 궤도를 넘어 확장될 것입니다.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의 데이터를 포함한 이전 수십 년의 보관 기록이 검색되고 재분석되어 호스트 지역의 별 형성 역사의 타임라인을 확장했습니다. 최근 적외선 조사와 결합된 이러한 오래된 이미지들은 초신성이 젊은 별들의 느슨한 집합 내에서 발생했음을 보여주었고 그들의 나이는 색등급 다이어그램과 별 진화 궤적을 통해 수정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약 1000만 년 전에 별 형성이 활발했던 것으로 보였으며 이는 우주적 기준으로는 매우 최근입니다. 색등급 다이어그램은 천문학에서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별의 색상을 그들의 밝기에 대해 플롯하며 그 결과 패턴은 별 개체군의 나이와 구성에 대해 많은 것을 밝힙니다. 젊은 성단은 밝고 푸른 별들이 풍부한 반면 오래된 성단은 더 희미하고 붉은 별들로 지배됩니다. 초신성의 전구체 별은 이 세대의 일부였으며 그것의 죽음은 이 지역에 계속되는 진화의 자연스러운 부분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적경과 저기의 좌표계뿐만 아니라 특정 항성 개체군의 생애 주기 내에 배치되어 먼 섬광을 다닐 은하팔의 진화하는 구조에서 문서화된 에피소드로 변환했습니다. 조사관들에게 이러한 새롭고 오래된 기록의 신중한 층화는 현대 조사가 어떻게 일시적인 빛을 내구성 있는 증거로 변환하는지 보여주는 초기 시연이었습니다. 각 관찰, 각 데이터 포인트는 더 큰 퍼즐의 조각이었으며 함께 모였을 때 별의 생명과 죽음에 대한 일관된 그림을 형성했습니다. 자동 발견은 유럽 남방 천문대의 광시야 탐사 망원경 중 하나에서 시작되었으며 이는 하늘의 넓은 부분을 반복적으로 이미징하고 각 프레임을 이전 밤과 비교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유럽과 남미의 데이터 센터에서 지원되는 순환 엔지니어링 팀이 유지 관리하는 이러한 시설은 초기 탐지와 아크초 정밀도로 사건을 찾은 타임스탬프 이미지를 제공했습니다. 그들의 역할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하는 것이었으며 다른 기관들이 나중에 자세히 분석할 보정된 데이터의 연속 스트림을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탐사 망원경은 현대 천문학의 조용한 파수꾼입니다. 그들은 밤마다 작동하며 날씨가 허락하는 한하늘을 스캔합니다. 각 이미지는 자동으로 처리되고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은 이전 관찰과 비교하여 새롭거나 변경된 모든 것을 식별합니다. 초신성이 감지되면 경보가 자동으로 전 세계의 천문학 네트워크로 전송됩니다. 이 시스템은 인간의 개입 없이 작동하도록 설계되었으며
하늘에서 일시적인 사건을 놓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탐사 망원경은 일반적으로 비교적 작습니다. 거울 직경이 1m 또는 2m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넓은 시야를 가지고 있어 한 번에 하늘의 넓은 영역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대형 망원경은 더 상세한 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지만 시야가 훨씬 좁아 탐색은 덜 효율적입니다. 탐사와 상세한 후속 관찰의 조합은 현대 천문학에서 강력한 전략임이 입증되었습니다. 며칠 내에 칠레, 호주, 카나리아 제도의 국립천문대에서 운영하는 중형 망원경이 추가 측광 및 분광 데이터를 제공했습니다. 국제천문연맹의 일시 이름 서버가 이 사건을 기록했고, 전문가와 잘 갖춰진 아마추어 천문대가 표준화된 보고 형식을 통해 측정을 제출했습니다. 국제천문연맹은 새로 발견된 천체에 공식 명칭을 할당하는 책임이 있는 조직입니다. 초신성의 경우 명칭은 일반적으로 발견 연도와 문자 코드로 구성됩니다. 우주망원경 과학연구소 및 주요 대학 아카이브와 같은 데이터 센터는 호스트 은하에 수십 년 된 이미지를 찾고 처리하는 데 도움을 주어 전구체를 검색하는 데 필요한 폭발 전 프레임을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아카이브는 천문학적 데이터의 보물 창고입니다. 그들은 수십 년 또는 심지어 1세기 이상의 관찰을 포함하며 천문학자들이 하늘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변했는지 연구할 수 있게 합니다. 이 협력적 노력은 현대 천문학의 특징입니다. 단일 관찰소나 단일 연구그룹은 초신성과 같은 복잡한 사건을 완전히 연구할 수 없습니다. 대신 세계 각지의 수십 개 또는 수백 개의 시설이 기여하며 각각은 전문 지식과 능력을 추가합니다. 어떤 것은 초기 탐지를 제공하고, 다른 것은 상세한 스펙트럼을 기록하며, 또 다른 것은 보관 데이터를 검색합니다. 함께 그들은 어떤 단일 그룹도 달성할 수 없는 조사 수준을 달성합니다. 광학 작업과 병행하여 괴너지 천문대와 중성미자 탐지기는 조용히 동시 신호에 대한 로그를 확인했습니다. 이 특정 사건과 관련된 중요한 중성미자 폭발이나 X선 플레어는 없었지만 교차 확인은 일본과 미국의 지하 탐지기가 짧고 특징적인 중성미자 폭발을 기록한 초신성 1988칠레 이후 개발된 기존 절차를 강화했습니다. 그 이전 에피소드는 이미 다중 메신저 조사를 위한 템플릿을 확립했으며 2011년에 관련 기관들은 가까운 핵 붕괴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재확인했습니다. 중성미자 탐지기는 세계에서 가장 민감한 기기 중 일부입니다. 그들은 깊은 지하나 얼음 속에 위치하여 우주선 및 기타 배경 방사선으로부터 차폐됩니다. 중성미자는 거의 모든 물질을 통과하기 때문에 탐지하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사실 수조 개의 중성미자가 매초 우리 몸을 통과하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드물게 중성미자가 탐지기의 원자와 상호작용하여 탐지할 수 있는 빛의 섬광을 생성합니다. 초신성의 경우 붕괴하는 핵에서 생성된 중성미자의 폭발은 몇 초 안에 지구에 도달하여 광학빛이 도착하기 몇 시간 전에 탐지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중성미자가 별의 외부층을 쉽게 통과하는 반면 광자는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광자는 별의 밀도 높은 물질에 의해 흡수되고 재방출되어야 하며 이는 시간이 걸립니다. 중성미자는 거의 방해받지 않고 바로 빠져나갑니다. 분석적으로 이 첫 번째 부분은 단일 초신성이 야간 로그의 희미한 항목에서 공간과 시간 모두에 포함된 완전히 맥락화된 객체로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강조합니다. 이 사건을 고립된 재앙으로 제시하는 대신 조사는 탐사, 보관 기록 및 교차 기관 프로토콜이 어떻게 일시적인 관찰을 장기 증거로 변환하여 별 진화 및 은하 구조의 더 넓은 모델을 지원하는지 강조합니다. 각 스펙트럼, 각 광도 곡선, 각 폭발전 이미지는 더 큰 데이터 세트 내의 샘플로 취급되어 거대한 별들이 얼마나 자주 죽고 그들의 죽음이 어디에서 발생하는지에 대한 추정치를 점진적으로 개선합니다. 이 에피소드는 맑은 밤하늘 아래에서 윙윙거리는 기기, 부드러운 곡선을 표시하는 화면, 디지털 카탈로그에서 오래된 플레이트를 검색하는 아카이브 담당자의 초점을 맞춘 조용하고 절차적인 톤을 유지합니다. 분석가들에게 2011년 탐지는 하늘의 겉보기 침묵이 인내를 위해 설계된 시스템에 의해 안정적으로 기록되는 모니터링된 변화의 꾸준한 리듬을 어떻게 숨기는지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현대 천체 물리학에서 발견이 첫 번째 탐지로 끝나지 않고 수십 년 동안의 기존 기록과 새로운 데이터의 느린 정렬을 통해 계속된다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많은 관찰자들에게 이 사건은 밝아지는 각 빛의 점이 정적인 하늘을 방해하기보다는 별의 끝에 대한 연속적인 원장을 확장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우주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지만 그 변화는 대부분 너무 느리거나 너무 멀어서 직접 인지할 수 없습니다. 초신성과 같은 사건만이 이 지속적인 진화를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며 우주가 살아있고 역동적인 것임을 보여줍니다. 각 초신성은 우주의 생명 주기에서 단 하나의 순간일 뿐이지만 그것은 우리가 목격하고 연구할 수 있는 순간입니다. 2011년 초신성이 시야에서 사라지면서 주인은 폭발 전에 존재했던 별과 붕괴를 조용히 준비했던 내부 과정으로 더 완전히 옮겨졌습니다. 조사관들은 별 모델, 핵물리학, 장기 관찰을 결합하여 생명의 끝에 가까워진 거대한 별들의 층화된 내부를 재구성합니다. 이것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여행이며 별이 태어난 순간부터 죽음의 문턱까지의 전체 생애를 추적하는 것입니다. 2013년 초 망원경 돔에서 멀리 떨어진 기후 조절 실험실에서 별 물리학자 팀이 거대한 별의 생애 마지막 100만 년을 추적한 시뮬레이션 출력을 검토했습니다. 실험실은 조용했고 컴퓨터 서버의 부드러운 윙윙 거림만이 침묵을 깼습니다. 그들의 화면에서 색상으로 구분된 층은 수소, 헬륨, 탄소, 넌, 산소, 규소를 나타났으며 각 껍질은 모델이 년, 일, 초의 일부로 측정된 시간 단계를 통해 진행함에 따라 수축하고 밝아졌습니다. 애니메이션은 추측적인 사파가 아니라 수십 년에 걸쳐 구축되고 관찰된 별의 수명, 표면 구성, 과거 초신성의 잔해에 대해 보정된 수치 코드의 결과였습니다. 이러한 시뮬레이션은 복잡하고 계산 집약적입니다. 그들은 중력, 압력, 온도, 핵 반응 및 에너지 전달을 지배하는 물리 법칙을 나타내는 수천 개의 방정식을 풉니다. 별은 수백만 또는 수억 개의 셀로 나뉘며 각 셀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독립적으로 진화합니다. 컴퓨터는 이러한 방정식을 반복적으로 풀어 별이 생애 동안 어떻게 변하는지 추적합니다. 단일 시뮬레이션은 강력한 슈퍼컴퓨터에서도 며칠 또는 몇 주가 걸릴 수 있습니다. 연구원들은 다양한 질량, 회전 속도 및 화학 구성으로 수백 또는 수천 개의 시뮬레이션을 실행하여 별 진화의 매개 변수 공간을 탐색합니다. 각 시뮬레이션은 특정 유형의 별이 어떻게 진화하고
결국 어떻게 죽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이 에피소드는 조사관들이 2011년 사건에서 식별된 전구체와 같은 별의 내부 구조를 재구성하기 위해 핵 반응 속도의 실험실 측정과 함께 그러한 모델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조사합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 실험 데이터, 가깝고 먼 은하의 관찰을 연결함으로써 연구자들은 별이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는 임계값에 도달할 때까지 에너지가 핵에서 표면으로 어떻게 흐르는지에 대한 일관된 그림을 확립합니다. 분석가들에게 이 작업은 초신성 과학의 많은 부분이 밤하늘 앞에서가 아니라 방정식과 아카이브가 어떤 카메라도 직접 기록할 수 없는 층을 가리키는 기기처럼 취급되는 조용한 방에서 전개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거대한 별의 생애는 일련의 핵 융합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핵에서 수소가 헬륨으로 융합됩니다. 이 과정은 수백만 년 동안 지속될 수 있으며 별의 생애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수소 융합 중에 별은 수소 정역학적 평형 상태에 있습니다. 내부로 당기는 중력은 핵융합에서 생성된 압력에 의해 정확히 균형을 이룹니다. 이 균형은 별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천천히 진화할 수 있게 합니다. 태양과 같은 별의 경우 이 단계는 약 100억 년 동안 지속됩니다. 더 거대한 별의 경우 훨씬 짧습니다. 태양 질량의 15배인 별의 경우 아마도 1000만 년 정도입니다. 수소가 고갈되면 핵은 수축하고 가열되며 결국 헬륨 융합을 시작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뜨거워집니다. 헬륨은 탄소와 산소로 융합되고 이 과정은 훨씬 짧게 아마도 수십만 년 동안 지속됩니다. 충분히 거대한 별에서 이 순서는 계속됩니다. 탄소는 넌과 마그네슘으로, 넌은 산소와 마그네슘으로, 산소는 규소와 황으로, 마지막으로 규소는 철로 융합됩니다. 각 단계는 이전 단계보다 짧습니다. 규소 연소는 별의 마지막 며칠 또는 몇 시간 동안만 지속될 수 있습니다. 1980년과 2010년 사이에 컴퓨팅 능력의 발전으로 별 진화 코드가 점점 더 상세한 핵반응 네트워크를 통합할 수 있게 되어 극한 온도와 압력에서 개별 동위 원소가 어떻게 형성되고 붕괴되었는지 추적했습니다. 유럽, 북미, 아시아의 실험실 시설은 입자를 가속하고 표적 핵과 충돌시켜 반응 속도를 측정하여 모델에 통합된 단면을 생성했습니다. 핵 데이터 테이블에 제시되고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는 이러한 측정은 다양한 질량의 별에서 관찰된 표면 풍부도를 안정적으로 재현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의 기초를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실험실 실험은 그 자체로 놀랍습니다. 연구원들은 입자 가속기를 사용하여 양성자, 중성자 또는 더 무거운 핵을 거의 빛의 속도로 가속합니다. 그런 다음 이러한 입자를 표적에 충돌시켜 별의 핵에서 발생하는 것과 유사한 조건을 생성합니다. 충돌에서 생성된 반응을 측정함으로써 과학자들은 이러한 반응이 발생하는 속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속도는 별 진화 모델에서 중요한 입력이며 별이 한 융합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얼마나 빨리 진행하는지 결정합니다. 일부 반응은 다른 반응보다 훨씬 빠르며 이러한 차이는 별의 진화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중 알파 과정, 3개의 헬륨 핵이 결합하여 탄소를 형성하는 과정, 은 매우 온도에 민감하며 별이 헬륨 연소 단계에서 얼마나 오래 머무는지 결정합니다. 분석가들은 은하수와 인근 은하의 성단 분석을 통해 추가 제약을 제공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성단 구성원의 밝기와 색상 분포를 측정하여 이러한 분포를 별 진화 모델에서 생성된 이론적 등시선과 일치시켰습니다. 등시선은 특정 나이의 별 개체군의 예상 특성을 나타내는 곡선입니다. 관찰된 성단을 등시선과 비교함으로써 연구원들은 성단의 나이와 구성원 별의 특성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모델 예측이 관찰된 성단 특성과 일치할 때까지 입력 물리학을 조정함으로써 연구자들은 다양한 질량의 별들이 수소 연소에서 후기 단계로 얼마나 빨리 이동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개선했습니다. 데이터는 우주 기반 천문대, 자외선 및 적외선 임무를 포함하여 먼지에 의해 부분적으로 가려진 뜨거운 거대한 별의 기여를 드러냄으로써 이 작업을 확장했습니다. 자외선 관찰은 특히 유용한데 이는 뜨거운 별들이 이 파장에서 대부분의 빛을 방출하기 때문입니다. 표면 온도가 20,000도 또는 30,000도인 별은 주로 자외선에서 빛나며 지구 대기에 의해 차단됩니다. 우주 기반 자외선 망원경만이 이러한 별들을 제대로 연구할 수 있습니다. 적외선 관찰은 먼지 구름 뒤에 숨겨진 별들을 드러내어 광학빛이 차단되는 지역에서 별 형성을 연구할 수 있게 합니다. 2010년대 초까지 모델은 태양 질량의 약 8배를 초과하는 별들이 결국 더 이상 에너지를 방출하지 않는 철쪽 원소의 핵을 구축할 것임을 일관되게 나타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임계값입니다. 철보다 가벼운 원소의 경우 융합은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철보다 무거운 원소의 경우 융합은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별의 핵이 철로 바뀌면 더 이상 융합을 통해 에너지를 생성할 수 없으며 중력 붕괴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철은 핵결합 에너지가 가장 높은 원소입니다. 즉, 핵자당 가장 안정적입니다. 더 가벼운 원소들은 융합을 통해 철로 변환될 수 있으며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더 무거운 원소들은 철로 분해될 수 있으며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그러나 철 자체는 더 이상 융합이나 분해를 통해 에너지를 방출할 수 없습니다. 별의 핵이 처리되면 에너지 생산의 끝입니다. 이러한 핵의 타이밍과 정확한 구조는 질량, 회전 및 구성에 따라 달랐지만 일반적인 결과는 많은 시뮬레이션에서 견고하게 유지되었습니다. 2011년 초신성을 연구하는 조사관들에게 이러한 결과는 추론된 전구체 질량과 환경을 배치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제공하여 관찰된 폭발 전 수백만 년 동안 전개되었던 내부 변화에 더 넓고 잘 문서화된 순서와 사건을 연결했습니다. 별의 내부 구조는 양파와 같습니다. 외부층은 여전히 주로 수소이고 안쪽으로 이동하면서 헬륨, 탄소, 산소 등의 층을 통과합니다. 가장 안쪽에는 철핵이 있으며 이는 매우 작습니다. 아마도 지구 크기 정도입니다. 그러나 극도로 밀도가 높습니다. 이 핵은 별의 전체 질량의 상당 부분을 포함하며 수십억 도의 온도와 엄청난 압력하에 있습니다. 붕괴가 시작될 때 이것은 책입니다. 철핵의 밀도는 놀랍습니다. 입방 센티미터당 약 10억 그램입니다. 이를 비교하기 위해 물의 밀도는 입방 센티미터당 1g입니다. 철핵은 물보다 10억 배 더 밀도가 높습니다. 이러한 극한 밀도에서 물질은 우리가 지구상에서 경험하는 것과는 매우 다르게 작동합니다. 전자들은 전자 퇴화 압력으로 알려진 양자 역학적 효과에 의해 더 이상 압축되는 것을 막습니다. 상세한 별 진화 모델의 개발은 막스 플랑크 천체 물리학 연구소 핵 물리학에 초점을 맞춘 국립 실험실 공개 별 진화 코드를
유지 관리하는 대학그룹과 같은 기관의 장기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이러한 팀들은 개방형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반응 속도, 라이브러리, 불투명도, 테이블 및 상태 방정식 계산을 공유하여 독립적인 그룹이 결과를 교차 확인하고 유사한 입력 물리학이 일관된 결과를 생성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과학에서 이러한 개방성은 필수적입니다. 다른 그룹이 결과를 재현하고 확인할 수 있을 때만 우리는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있습니다. 별 진화 모델은 복잡하며 많은 입력과 가정이 필요합니다. 서로 다른 그룹이 독립적으로 유사한 결론에 도달하면 그 결론이 견고하다는 확신을 줍니다. 국제 네트워크 및 워크숍을 통해 조정된 협력 프로젝트는 핵 실험의 업데이트가 천체 물리학 코드에 효율적으로 통합되도록 보장했습니다. 나사와 ESL을 포함한 우주기관은 넓은 파장 범위에 걸쳐 별 스펙트럼을 기록하는 임무를 통해 기여하여 표면 구성과 온도를 정밀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신중하게 큐레이션되고 공개적으로 액세스할 수 있는 그들의 데이터 아카이브는 모델이 정기적으로 테스트되는 참조 역할을 했습니다. 대형 광학 망원경부터 별 작업에 전념하는 소형 분광기에 이르기까지 지상 기반 천문대는 수십 년 동안 개별 별이 밝기와 색상에서 어떻게 진화했는지 추적하는 장기 시계열 관찰을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장기 관찰은 특히 가치가 있습니다. 별은 천천히 진화하므로 변화를 감지하려면 수년 또는 수십 년 동안의 측정이 필요합니다. 일부 천문대는 한 세기 이상 동일한 별을 관찰해 왔으며 오늘날의 연구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귀중한 기록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역사적 데이터는 오래된 사진 플레이트 또는 필름에 저장되며 이는 현재 디지털화되고 현대 측정과 결합됩니다. 사진 플레이트는 20세기 대부분 동안 천문학에서 사용된 유리판이며 감광성 유제로 코팅되어 있습니다. 망원경이 플레이트를 가리킬 때 별의 빛이 유제의 이미지를 기록합니다. 이러한 플레이트는 수십 년 동안 지속될 수 있으며 과거 하늘의 영구적인 기록을 제공합니다. 오늘날 많은 천문대가 역사적 플레이트 컬렉션을 디지털화하여 현대 천문학자들이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각 천문대는 자체 임무해 운영되었지만 결합된 출력은 이론적 조사를 위한 일관된 관찰 백본을 형성했습니다. 이 조사 부분에서 초점은 간접적인 증거가 어떻게 별 내부에 명확하고 내부적으로 일관된 그림을 구축하는지에 있습니다. 내레이션은 이 작업의 측정된 속도를 강조합니다. 컴퓨터 클러스터에서 밤새 실행되는 모델, 수개월 동안 보정된 실험, 20세기 중반 플레이트 수집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관찰 아카이브와의 비교. 핵 붕괴의 순간을 극화하기보다는 이 세그먼트는 그 순간에 대한 장기적인 준비를 탐구하며 갑작스러운 플레어가 아니라 모델 매개 변수에 대한 느린 조정과 실험실 결과의 꾸준한 축적으로 기록됩니다. 분석가들에게 시뮬레이션 출력, 성단 관찰 및 핵실험 간의 수렴은 조용하고 강력한 형태의 검증을 제공했습니다. 그것은 별 핵 깊숙이 일어나는 과정조차도 직접 관찰을 훨씬 넘어서 여러 독립적인 증거 라인이 동일한 구조를 가리킬 때 자신 있게 재구성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나중에 모든 초신성은 예상치 못한 사건이 아니라 그 넓은 윤곽이 이미 이해된 순서에 확인된 결론이 될 것입니다. 이 작업은 각 단계가 검증 가능한 데이터에 근거할 경우 인내심 있고 층화된 분석이 접근할 수 없어 보이는 시스템을 어떻게 조명할 수 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별의 내부를 직접 볼 수는 없지만 별의 표면에서 나오는 빛, 실험실에서 측정된 핵 반응, 컴퓨터 시뮬레이션에서 나온 예측을 결합하여 그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과학의 힘입니다. 간접적인 증거를 사용하여 직접 관찰할 수 없는 현상에 대한 지식을 구축하는 능력입니다. 모델이 거대한 별들이 붕괴에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대한 공통 설명에 수렴하면서 주인은 내부 균형이 실패하고 별의 구조가 1초 미만으로 변화하는 짧고 중요한 간격으로 향했습니다. 이것은 별의 생애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이지만 그것은 또한 가장 빠르고 가장 연구하기 어려운 순간입니다. 조사관들은 중성미자 폭발, 초기 광도 곡선 및 괴너지 방출의 기록을 조합하여 내부 이론이 관찰 가능한 폭발을 만나는 순간을 차트로 표시합니다. 1987년 2월 23일 일본과 미국에 위치한 지하 탐지기에서 소수의 기기들이 조용히 비정상적인 이벤트 클러스터를 등록했습니다. 13초 이내에 일본의 카미오칸데 II 탐지기가 소수의 중성미자 상호작용을 기록했고, 어바인 미시간 브룩헤이븐 감지기와 박산 중성미자 전문대의 시설에서 유사한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지상에서 남방호 하늘에서 대마젤란 은하의 청색 초거성이 막 붕괴하여 초신성 1987 레이로의 변환을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은 현대 천문학에서 중추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천문학자들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초신성과 동시에 중성미자 신호를 탐지했습니다. 중성미자는 광학빛보다 몇 시간 먼저 도착했는데 이는 핵 붕괴 이론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중성미자는 붕괴하는 핵에서 직접 생성되어 별의 외부층을 쉽게 통과합니다. 광학빛은 충격파가 별의 표면에 도달하고 외부층을 가열할 때만 생성되며 이는 몇 시간 후에 발생합니다. 초신성 1987 레일의 전구체 별인 산두레아크 69 202는 대마젤란 은하에 위치했으며 지구에서 약 168천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청색 초거성이었으며 태양 질량의 약 2배였습니다. 이 에피소드는 이러한 중성미자 탐지가 나중에 광학 및 X선 관찰과 함께 거대한 별 핵이 이전 부분에서 설명된 모델과 대체로 일치하는 방식으로 붕괴하고 반등한다는 첫 번째 직접적인 증거를 어떻게 제공했는지 재구성합니다. 그런 다음 2011년 사건을 포함한 후속 초신성이 중성미자 폭발이 기록되지 않았을 때에도 유사한 초기 신호에 대해 어떻게 모니터링되었는지 추적합니다. 조사관들에게 이러한 데이터 포인트는 내부 물리학과 외부 빛 사이의 인터페이스를 표시하여 별 내부에서 몇 초 동안 지속되는 변화가 몇 분, 몇 시간, 몇 년의 신중한 후속 조치를 통해 어떻게 확인될 수 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1987년 중성미자 탐지 후 팀들은 타이밍을 교차 확인하고 기록된 이벤트의 통계적 유의성을 분석했습니다. 신호는 시간과 방향에서 밀접하게 일치하여 대마젤란 은하에서 새로 등장하는 초신성의 위치와 일치했습니다. 게시된 분석은 관찰된 중성미자 에너지와 도착 패턴이 가시폭발이 완전히 발달하기 전에 잠깐 중성미자에서 막대한 에너지를 방출한 붕괴, 핵에 대한 기대와 일치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초신성 1987A에서 탐지된 중성미자의 수는 적었습니다. 세 탐지기 모두에서 총 약 25개의 이벤트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상된 것입니다. 중성미자는 물질과 매우 약하게 상호작용하므로 대부분은
탐지기를 통과하여 탐지되지 않습니다. 탐지된 소수의 중성미자는 붕괴하는 핵에서 생성된 중성미자의 막대한 흐름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론적 계산은 초신성이 몇 초 동안 약 10의 58승 중성미자를 방출할 것으로 예측하며, 이는 별의 중력 결합 에너지의 대부분을 운반합니다. 중력 결합 에너지는 별을 분해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입니다. 거대한 별의 경우 이것은 약 10의 53승 에르그 또는 태양이 수백만 년 동안 방출하는 것보다 더 많습니다. 이 에너지의 거의 모두는 중성미자의 형태로 운반되며 단지 약 1%만이 광학빛으로 변환됩니다. 그러나 그 1%도 초신성을 수십억 개의 별보다 더 밝게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나중에 이론적 연구에 의해 뒷받침된 이러한 발견은 이전에 모델과 잔해만으로 추론된 핵 붕괴 내러티브에 대한 첫 번째, 직접적인 경험적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중성미자 탐지는 별의 핵이 실제로 붕괴하고 중성미자 폭발을 생성한다는 직접적인 증거였습니다. 이것은 수십 년 동안 이론에서만 예측되었던 과정이었으며 이제 처음으로 관찰되었습니다. 후속 수십 년 동안 슈퍼 카미오칸데 및 아이스큐브와 같은 중성미자 천문대는 감도를 향상시켰고, 엘리고 및 빌고와 같은 중력파 탐지기는 핵 붕괴 신호가 기록될 수 있는 또 다른 채널을 추가했습니다. 슈퍼 카미오칸데는 카미오칸데 II의 후계자이며 훨씬 더 큽니다. 일본 산 아래 깊은 곳에 위치한 이 탐지기는 50,000톤 이상의 초순수물을 포함하며 수천 개의 민감한 광전자 증배관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물은 조심스럽게 정제되어 불순물이 거의 없도록 합니다. 중성미자가 물 분자와 상호작용하면 체렌코프 복사로 알려진 희미한 푸른빛의 섬광을 생성합니다. 광전자 증배관은 이 빛을 감지하여 중성미자의 에너지와 방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슈퍼 카미오칸데는 태양에서 나오는 중성미자, 지구대기의 우주선에 의해 생성된 중성미자, 그리고 아마도 은하의 초신성에서 나오는 중성미자를 탐지할 수 있습니다. 아이스큐브는 더욱더 야심찬 프로젝트입니다. 남극의 얼음 속 깊이 1km 이상 파묻혀 있으며 입방 킬로미터 이상의 얼음을 탐지 매질로 사용합니다. 수천 개의 센서가 얼음 속에 매장되어 드물게 중성미자가 얼음 원자와 상호작용할 때 생성되는 빛의 섬광을 감사합니다. 아이스큐브는 주로 우주 중성미자를 연구하도록 설계되었지만 은하 내 초신성에서 중성미자 폭발도 탐지할 수 있습니다. 아이스큐브를 건설하는 것은 엄청난 도전이었습니다. 연구원들은 얼음 속에 깊이 2.5km까지 구멍을 뚫어야 했으며 각 구멍에 센서 문자열을 배치했습니다. 작업은 남극 여름 동안만 수행될 수 있었으며 온도가 충분히 따뜻하여 장비가 작동할 수 있었습니다. 전체 프로젝트는 완료하는 데 수년이 걸렸지만 결과는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민감한 중성미자 탐지기입니다. 1987년 이후 유사하게 가까운 핵 붕괴 초신성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탐지기는 연속 또는 거의 연속 작동을 유지하며 배경 이벤트를 기록하고 진정한 신호를 인식하는 능력을 개선했습니다. 프로토콜은 미래의 모든 폭발이 자동으로 광학, 라디오 및 X선 천문대에 경고를 트리거하여 포괄적인 다중 메신저 응답을 가능하게 하도록 설정되었습니다. 초신성 조기 경보 시스템 또는 S뉴스로 알려진 이 네트워크는
여러 중성미자 탐지기의 데이터를 결합하여 거짓 경보를 최소화하고 진정한 초신성 신호를 빠르게 식별합니다. 중성미자 탐지기가 잠재적 초신성을 식별하면 서니우스는 몇 분 안에 전 세계 천문대에 경고를 보냅니다. 이를 통해 망원경이 하늘의 관련 부분을 빠르게 관찰하여 초신성의 초기 단계를 포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초기 관찰은 특히 가치가 있는데, 이는 폭발의 첫 몇 시간이 별의 구조와 붕괴 과정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2011년 및 이후에 탐지된 것을 포함한 더 먼 초신성의 경우 초기 단계는 주로 빠르게 트리거된 광학 및 자외선 관찰을 통해 포착되었습니다. 고빈도 조사는 빛의 초기 상승을 기록하여 때때로 충격 돌파 또는 근처 물질과의 상호작용에 미묘한 서명을 포착했습니다. 충격 돌파는 충격파가 별의 표면에 도달하는 순간이며, 자외선과 X선의 짧은 밝은 섬광을 생성합니다. 이 섬광은 몇 분에서 몇 시간 동안만 지속되므로 탐지하기가 어렵지만 별의 방향과 구조에 대한 귀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충격 돌파의 지속 시간과 밝기는 별이 폭발하기 직전에 얼마나 컸는지 알려줍니다. 컴팩트한 별은 짧고 밝은 돌파를 생성하는 반면, 확장된 별은 더 길고 희미한 돌파를 생성합니다. 몇 시간 내에 촬영된 분광, 스냅샷과 결합된 이러한 초기 광도 곡선은 전구체 별의 방향과 주변 구조를 제한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1987년에 중성미자 기록과 함께 그들은 붕괴, 충격 형성 및 외피 팽창에 층화된 그림을 형성했으며, 각 데이터 세트는 동일한 과정의 다른 단계를 강조했습니다. 중성미자는 핵 붕괴를 직접 탐사하고 초기 광학빛은 충격파가 표면에 도달하는 것을 나타내며, 나중에 스펙트럼은 방출되는 물질의 구성을 드러냅니다. 중성미자 천문대는 종종 깊은 지하 또는 남극 얼음 내에 위치하며 이 조사 네트워크의 조용한 핵심을 형성했습니다. 카미오칸데, II, 슈퍼 카미오칸데 및 아이스큐브와 같은 시설은 암석과 얼음에 의해 우주선과 환경 소음으로부터 차폐된 탐지기를 사용하여 연속 데이터 스트림을 기록했습니다. 비정상적인 이벤트 클러스터가 발생하면 분석팀은 탐지기 전체에서 판독값을 비교하고 전 세계 천문대와 조정하는 중앙 경고 시스템을 참조했습니다. 이러한 시설은 극도로 고립된 환경에서 작동합니다. 슈퍼 카미오칸데는 산 아래 1km 이상 깊이에 있어 우주선으로부터 차폐됩니다. 우주선은 우주에서 오는 괴너지 입자이며 끊임없이 지구를 폭격합니다. 그들은 대기에서 입자의 샤워를 생성하며, 이는 중성미자 신호를 흉내낼 수 있습니다. 깊은 지하에 탐지기를 배치함으로써 연구원들은 이 배경 소음을 크게 줄입니다. 아이스큐브는 지구상에서 가장 외딴 곳 중 하나인 남극 지역의 얼음 속에 매장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위치는 중성미자 탐지에 필수적입니다. 중성미자는 매우 드물게 상호작용함으로 탐지기는 다른 입자로부터의 배경 소음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깊은 지하나 얼음 속에 탐지기를 배치함으로써 연구원들은 이 배경 소음을 크게 줄이고 진정한 중성미자 이벤트를 감지할 가능성을 높입니다. 국제 컨소시엄이 운영하는 중력파 탐지기는 보완적인 관점을 제공하여 핵 붕괴를 동반할 수 있는 시공간의 일시적인 왜곡을 청취했습니다. 개별 초신성에 확인된 중력파 신호는 아직 기록되지 않았지만 관찰 프레임워크와 데이터 분석 파이프라인이 준비되어 있으며
이진 중성자별 합병과 블랙홀 충돌을 통해 테스트되었습니다. 2015년 중력파의 첫 번째 직접 탐지는 물리학의 주요 이정표였으며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의 마지막 중요한 예측을 확인했습니다. 라이고와 비르고는 초정밀 레이저 간섭계입니다. 그들은 중력파가 통과할 때 시공간의 작은 왜곡을 측정합니다. 이러한 왜곡은 극도로 작습니다. 양성자 폭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리고와 비르고는 이를 감지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민감합니다. 리고는 두 개의 탐지기로 구성되며 하나는 루이지애네, 다른 하나는 워싱턴에 있습니다. 각 탐지기는 직각으로 배치된 두 개의 4km 길이의 팔을 가진 L자 모양입니다. 레이저는 팔을 따라 보내지고 끝에서 반사되어 돌아옵니다. 중력파가 통과하면 한 팔을 늘리고 다른 팔을 압축하여 레이저 빛의 간섭 패턴을 변경합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탐지기는 수십 개의 블랙홀 합병과 여러 중성자별 합병을 탐지했지만 아직 초신성에서 중력파를 탐지하지 못했습니다. 초신성에서 중력파를 탐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블랙홀 합병과 달리 초신성은 강하고 지속적인 중력파 신호를 생성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예측하기 어려운 약하고 복잡한 신호를 생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대부분의 초신성은 우리 은하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신호를 더욱 약하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원들은 낙관적입니다. 중력파 탐지기가 계속 개선됨에 따라 결국 가까운 초신성에서 중력파를 탐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기관들은 준비 태세를 제공하여 가까운 핵 붕괴 사건이 발생할 때 여러 증거 채널이 캡처될 수 있도록 합니다. 전자기 측면에서 스위프트 및 하벌과 같은 우주 기반 망원경과 지상 기반 로봇 조사는 몇 분 또는 몇 시간 내에 기기를 재표적화하여 경고에 응답합니다. 쉬프트는 감마선 폭발과 기타 일시적 사건을 탐지하도록 설계된 나사 임무입니다. 새로운 사건을 탐지하면 몇 분 안에 자동으로 방향을 재조정하여 초기 단계의 자세한 관찰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쉬프트는 3개의 주요 기기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넓은 시야를 가진 감마선 탐지기, 사건을 정확히 찾기 위한 X선 망원경, 그리고 광학 관찰을 위한 자외선 광학 망원경. 이러한 기기들이 함께 작동하여 초신성 및 기타 일시적 사건에 대한 포괄적인 관점을 제공합니다. 허블은 여전히 운영 중인 가장 유명한 우주 망원경 중 하나입니다. 30년 이상 동안 궤도에 있었으며 수많은 초신성과 그 잔해를 관찰했습니다. 허블의 고해상도 이미징은 초신성의 세부 구조를 연구하고 그들의 호스트 은하 내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는 데 특히 유용합니다. 운영팀은 포인팅 일정을 조정하고 노출 시간을 조정하며 광도, 곡선이 진화함에 따라 후속 관찰을 예약합니다. 데이터 센터는 이러한 기록을 저장하고 사용 가능한 경우 중성미자 및 중력파 로그와 연결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분산된 기관 네트워크는 초신성 진화에 가능한 한 많은 층을 포착하도록 설계된 단일에 느슨하게 동기화된 관찰 시스템으로 작동합니다. 이것을 다중 메신저 천문학이라고 하며 이는 천문학의 미래입니다. 빛만 사용하는 대신 연구원들은 이제 중성미자, 중력파 및 기타 메신저를 사용하여 우주를 연구합니다. 각 메신저는 고유한 정보를 제공하며 함께 그들은 단일 메신저만으로는 불가능한 완전한 그림을 제공합니다.
분석적으로 시리즈의 이 부분은 준비된 관찰 프레임워크 내에 배치될 때 짧고 낮은 신호 이벤트가 어떻게 중요성을 얻는지 강조합니다. 1987년에 중성미자 탐지는 고립된 이상 현상이 아니라 이론적 기대와 후속 관찰과 일치하는 신중하게 분석된 샘플로 취급됩니다. 지하 탐지기의 조용한 환경, 제어실 화면의 느린 스크롤 데이터 및 타임스탬프의 규율 있는 확인은 모두 이 작업의 체계적인 특성을 강조합니다. 조사관들에게 중성미자 폭발, 초기 광도, 곡선 및 중력파 신호에 대한 지속적인 검색의 조합은 중심 주제를 보여줍니다. 검증은 극적인 신호보다 확립된 프로토콜과 장기 실행 기기의 존재에 덜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짧고 강렬하지만 붕괴의 순간은 수십 년의 준비가 그 흔적을 기록하고 해석하는 수단을 만들었을 때만 과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미래의 모든 초신성은 위치 예측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등록하도록 설계된 시스템의 준비 태세를 통해 이미 부분적으로 문서화되어 있습니다. 은하의 초신성은 드물며 수십 년에 한 번만 발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은하에서 확실하게 관찰된 초신성은 1604년에 케플러에 의해 관찰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400년 이상이 지났으며 우리는 또 다른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우리 은하는 약 세기당 몇 개의 초신성을 경험해야 하지만 그중 많은 것들이 먼지에 의해 가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초신성이 발생하면 우리는 준비가 될 것입니다. 중성미자 탐지기, 중력파 탐지기 및 전자기, 망원경은 모두 대기 중이며 첫 번째 신호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수집하는 데이터는 이전 세대가 상상할 수 없었던 세부 사항으로 초신성을 드러낼 것입니다. 붕괴 자체에 대한 초점이 더 긴 시간 척도로 바뀌면서 조사관들은 뒤에 남겨진 구조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팽창하는 가스 껍질, 냉각, 중성자별 및 잔해 내에 포함된 가능한 블랙홀. 다중파장 조사와 정밀 타이밍 연구가 수천 년 동안 이러한 잔해를 어떻게 추적하여 다닐 붕괴의 산물이 은하 공간을 통해 어떻게 분산되는지 매핑하는지 조사합니다. 초신성은 순간적인 사건일 수 있지만 그 결과는 수천 년 동안 지속됩니다. 고지대 사막에 펼쳐진 전파 천문대 배열에서 한 세트의 접시 안테나가 천천히 회전하여 카시오페이아 별자리의 친숙한 지역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밤은 맑고 고요했으며 안테나의 모터의 부드러운 윙윙거림만이 침묵을 깼습니다. 사막의 공기는 차갑고 건조했으며 머리 위의 별들은 밝고 설명했습니다. 그들의 결합된 수신기에서 카시오페이아 A로 알려진 잔해는 필라멘트와 매듭의 복잡한 구조로 나타났으며 각각은 전하를 띤 입자가 자기장을 통해 나선형으로 움직일 때 무선 주파수에서 방출됩니다. 우주 기반 천문대의 X선 이미지는 동일한 잔해가 괴너지 밴드에서 빛나는 것을 보여주었고 광학 망원경은 팽창하는 섬세한 가스 덩어리를 해결했습니다. 각 파장은 잔해의 다른 측면을 드러냅니다. 무선 관찰은 입자가 가속되는 영역을 보여주고 X선 이미지는 가장 뜨거운 가스를 강조하며 광학 이미지는 더 차가운 필라멘트와 충격파가 주변 매질과 상호작용하는 지역을 드러냅니다. 이 에피소드는 개, 성군, 카시오페이아 A 및 은하수와 인근 은하의 다른 잔해를 포함한 그러한 잔해가 초신성에 의한 원소 생성 및 분산의 직접적인 증거를 어떻게 제공하는지 조사합니다. 그들의 팽창, 구성 및 내부 구조를 측정함으로써
연구자들은 앞서 설명한 내부 과정을 성간 매질의 장기적인 재현성과 연결합니다. 분석가들에게 이러한 잔해는 폭발의 순간뿐만 아니라 초신성 생성물이 주변으로 느리고 지속적으로 통합되는 것을 기록하는 확장된 사례 파일로 가능합니다. 20세기 중반 이후 천문학자들은 수년 또는 수십 년 간격으로 촬영된 이미지를 비교하여 초신성 잔해의 팽창 속도를 측정했습니다. 이 작업은 인내와 정밀도가 필요합니다. 연구원들은 수년 또는 수십 년 전에 촬영된 이미지에서 잔해의 특정 특징을 식별한 다음 최근 이미지에서 동일한 특징을 찾아야 합니다. 두 이미지에서 특징의 위치를 비교함으로써 그들은 그것이 얼마나 멀리 이동했는지, 따라서 잔해가 얼마나 빠르게 팽창하는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1054년 관찰자들이 밝은 초신성으로 처음 기록한 게 성운의 경우 현대 이미지는 여전히 바깥쪽으로 팽창하는 필라멘트를 드러내며 역사적 기록과 일치하는 중앙 폭발 날짜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고유 운동을 보여줍니다. 개 성운은 가장 잘 연구된 초신성 잔해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비교적 가깝고 지구에서 약 6,500광년 밟으며 많은 파장에서 보입니다. 중심에는 초당 약 30번 회전하는 펄서가 있으며 이는 우주에서 가장 빠른 회전 물체 중 하나입니다. 펄서는 개 성운 전체를 밝게 하는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펄서에서 나오는 궤너지 입자는 주변 가스와 충돌하여 빛나게 만듭니다. 펄서가 없다면 개의 성운은 수세기 전에 희미해졌을 것입니다. 카시오페이아 A는 17세기 후반 초신성의 잔해일 가능성이 있으며 유사한 행동을 보이며 도플러 이동 및 고유 운동 연구를 통해 매핑된 고속 매듭을 보여줍니다. 카시오페이아 A는 개 성운보다 더 멀고 약 11,000광년, 희미하지만 여전히 천문학자들에게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것은 초신성 잔해의 가장 밝은 무선 소스 중 하나이며 X선에서도 매우 밝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연구원들은 카시오페이아 A의 중심에서 중성자별을 발견했는데 이는 예상보다 빠르게 냉각되고 있어 중성자별, 물리학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중성자별은 별이 죽을 때 남길 수 있는 가장 밀도가 높은 물체 중 하나입니다. 그들은 주로 중성자로 구성되며 원자핵 밀도로 압축됩니다. 각설탕 크기의 중성자별 물질은 지구상의 모든 인간보다 더 무거울 것입니다. 고해상도 X선 분광법을 사용한 찬드라 및 XMM 뉴턴과 같은 천문대는 이러한 잔해에서 산소, 마그네슘, 규소, 황, 칼슘 및 철을 포함한 원소의 방출선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선의 강도와 공간 분포는 다양한 전구체 질량의 핵 붕괴의 초신성에 대한 이론적 수율 예측에 해당합니다. 각 원소는 특징적인 스펙트럼 서명을 가지고 있어 천문학자들이 잔해의 다른 부분에서 어떤 원소가 존재하는지 식별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원소 분포의 비대칭은 폭발이 완벽하게 구형이 아니었음을 나타내며 붕괴의 내부 역학에 대한 추가 제약을 제공합니다. 일부 잔해에서는 특정 원소가 특정 방향으로 집중되어 있어 폭발이 비대칭적이었음을 시사합니다. 이것은 중요한데 이는 폭발의 메커니즘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붕괴가 정확히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어떤 과정이 비대칭을 생성하는지는 여전히 활발한 연구 영역입니다. 라디오 및 저고해선 관찰은 팽창하는 껍질 내에서 먼지 형성 및 입자 가속을 추적하여 이 그림을 보완합니다. 먼지 형성은 특히 흥미로운데 이는 초신성이 우주의 먼지의 중요한 출처일 수 있음을 시사하기 때문입니다.
먼지 입자는 별과 행성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초신성이 먼지를 생성한다면 그들은 우주의 진화에서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개의 성운의 중심에 있는 게 펄서의 정밀 타이밍 관찰은 초신성 잔해를 컴팩트 중성 자별과 더욱 연결했습니다. 이러한 물체에 측정된 스핀 다운 속도, 글리치 및 펄스 프로파일은 내부 구조와 자기장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펄서는 초당 수십 번 회전하는 중성자별이며 각 회전마다 무선 펄스를 방출합니다. 이러한 펄스는 매우 규칙적이어서 펄서를 우주에서 가장 정확한 시계 중 일부로 만듭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펄서는 회전 에너지를 잃고 점차 느려집니다. 이 스핀 다운 속도를 측정함으로써 천문학자들은 펄서의 자기장과 나이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펄서는 글리치를 경험하는데 이는 회전 속도의 갑작스럽고 작은 증가입니다. 이러한 글리치는 중성자별의 내부 구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극한 밀도에서 물질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잔해에 팽창하는 가스와 함께 이러한 데이터는 일부 핵 붕괴 초신성이 가시폭발이 사라진 후 오랫동안 방출을 계속 공급하는 에너지를 가진 중성자별을 남긴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펄서가 확인되지 않은 다른 잔해에서는 컴팩트 액선 소스의 존재와 주변 물질의 역학이 블랙홀 또는 희미한 중성자별의 가능한 형성을 시사합니다. 모든 핵 붕괴 초신성이 펄스를 남기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는 중성자별을 남기지만 무선 펄스를 방출하지 않거나 펄스가 지구를 향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들은 블랙홀을 남길 수 있는데 이는 핵이 중성자 퇴화 압력도 붕괴를 막을 수 없을 만큼 충분히 거대한 경우입니다. 블랙홀의 형성은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우리는 어떤 별들이 블랙홀을 남기고 어떤 별들이 중성자별을 남기는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경계는 태양 질량의 약 15배 또는 15배 근처 어딘가에 있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이것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뉴멕시코의 Very Large Array MIC, 칠레의 아타카마 Large Millimeter, Sub-Millimeter Array와 같은 대형 간섭계 배열은 라디오 및 서브밀리미터 파장에서 초신성 잔해를 매핑하는 데 중심 역할을 합니다. 그들의 확장된 기준선은 높은 공간 해상도를 허용하여 방출물과 주변 구름과의 상호작용에서 미세한 구조를 드러냅니다. 간섭계는 여러 안테나를 결합하여 훨씬 더 큰 단일 안테나의 해상도를 시뮬레이션하는 망원경입니다. Very Large Array는 22개의 25m 안테나로 구성되며 최대 36km 떨어져 배치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단일 안테나보다 훨씬 더 높은 해상도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ALMA는 훨씬 더 야심찬 프로젝트입니다. 그것은 칠레의 고지대 사막 해발 5,000m 이상에 위치한 66개의 안테나로 구성되며 서브 밀리미터 파장에서 작동합니다. ALMA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망원경 중 하나이며 초신성 잔해 및 기타 천문학적 물체의 놀라운 세부 이미지를 생성했습니다. 운영팀은 수년에 걸쳐 반복 관찰을 예약하여 팽창 및 형태학적 변화의 정확한 측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우주기관은 알려진 잔해를 표적으로 하고 먼 은하에서 새로운 것을 검색하는 X선 및 감마선 천문대를 운영합니다. 샨드라, XMM 뉴턴 및 누스타와 같은 임무는 충격 가열 및 입자 가속 모델의 정보를 제공하는
스펙트럼과 이미지를 수집합니다. 챈드라는 나사의 X선 천문대이며 20년 이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X선 천문학을 위한 가장 중요한 도구 중 하나이며 초신성 잔해를 포함한 다양한 천문학적 물체의 고해상도 이미지를 생성했습니다. XMM 뉴턴은 유럽 우주국의 유사한 임무이며 찬드라보다 더 큰 수집 영역을 가지고 있어 더 희미한 물체를 연구할 수 있습니다. 누스타는 더 높은 에너지의 X선에 초점을 맞추며 가장 뜨거운 가스와 가장 극한 환경을 연구하는 데 특히 유용합니다. 이러한 임무의 데이터는 공개적으로 액세스할 수 있는 저장소에 보관되며 전 세계 기관의 연구자들이 관찰을 요청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전문 및 아마추어 광학 천문대는 특정 방출선을 분리하는 협대역 이미지를 제공하여 특정 원소가 풍부한 지역을 강조합니다. 아마추어 천문학자들은 이 분야에서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그들은 종종 전문 천문학자들에게 제공되지 않는 망원경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초신성 잔해 및 기타 물체의 귀중한 관찰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펄서 및 기타 컴팩트 물체의 타이밍은 종종 여러 전파 망원경의 데이터를 풀링하는 국제 협력을 통해 조정됩니다. 국립전파, 천문대 및 대학 부서와 같은 기관은 이러한 잔해의 컴팩트 코어의 회전 및 방출 행동을 추적하는 장기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유지합니다. 이러한 시설의 결합된 노력은 각 잔해를 정적 이미지가 아니라 동적이고 진화하는 시스템으로 취급하는 다층 기록을 생성합니다. 여기서 분석적 초점은 잔해가 폭발 순간의 갑작스러운 에너지 방출을 은하의 구조와 구성에서 느리고 측정 가능한 변화로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있습니다. 나레이션은 수세기 동안 생각되지만 여전히 감지 가능한 방사선을 방출하는 팽창하는 가스 껍질과 충격의 여파로 형성되는 먼지 입자를 따릅니다. 관찰자들은 스펙트럼을 비교하고 모델을 피팅하며 측정된 풍부도가 이론적 수율과 일치할 때까지 매개 변수를 조정하면서 이전 단계에 적용된 것과 동일한 조용하고 누적적인 논리로 이러한 서명을 해석합니다. 조사관들에게 잔해는 별의 끝이 초기 빛이 사라진 후 오랫동안 계속되는 재분배 과정의 시작이기도 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필라멘트와 매듭에서 식별된 원소는 미래의 별과 행성을 위한 원료의 일부가 되고 주변 매질에 주입된 에너지는 새로운 별이 언제 어디서 형성될지를 형성합니다. 분위기는 차분하고 관찰적으로 유지되며 이러한 확장된 구조에 인내심 있는 모니터링이 단일 붕괴 이벤트의 긴 꼬리를 어떻게 드러내는지 강조합니다. 이 관점에서 각 잔해는 아카이브이자 항성 활동 세대 간의 다리입니다. 그들은 별의 생명이 단일 개체의 생애로 끝나지 않고 수천 년 동안 은하를 통해 계속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초신성에서 방출된 물질은 결국 새로운 별을 형성할 가스 구름과 혼합됩니다. 이러한 새로운 별들은 이전 세대의 별들에서 생성된 무거운 원소를 상속받아 점차 은하를 풍부하게 만듭니다. 이 과정은 은하 화학 진화라고 하며 은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이해하는 데 핵심입니다. 조사가 개별 잔해에서 그들이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더 큰 환경으로 전환되면서 주인은 전체 은하를 형성하고 행성계에서 발견되는 무거운 원소를 제공하는 초신성의 역할로 이동합니다. 마지막 에피소드는 화학적 농축, 별 형성 및 우주론적 거리 측정이 모두 이러한 항성 죽음의 누적 기록에 어떻게 의존하는지 조사합니다. 이것은
이야기의 가장 넓은 관점이며 개별 초신성을 우주 전체의 진화와 연결합니다. 깨끗하고 조용한 실험실에서 연구원은 전자 현미경 아래 운석의 얇은 조각을 검사했으며 연마된 표면은 좁은 광선으로 조명되었습니다. 실험실은 조용했고 현미경의 부드러운 윙윙거림만이 침묵을 깼습니다. 창문을 통해 밤이 보였고 별들이 희미하게 빛이 났습니다. 샘플 내에서 작은 내포물은 지구지각의 동위원소 비율과 약간 다른 동위원소 비율을 드러냈으며 이는 태양계가 형성될 때 단명 방사성 원소의 존재를 가리키는 비율이었습니다. 이러한 동위원소는 반감기가 짧아 수백만 년 이내에 붕괴됩니다. 그들이 초기 태양계에 존재했다는 사실은 그들이 태양계가 형성되기 직전에 생성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알려진 붕괴 사슬을 통해 축적된 이러한 동위원소는 초신성이 태양과 행성이 출현한 가스 구름의 신선한 물질을 기여했음을 나타냈습니다. 이것은 초신성과 우리 자신의 태양계 사이의 직접적인 연결입니다. 이 마지막 에피소드는 운석, 은하 화학 조사 및 먼 이하형 초신성의 증거가 개별 항성 죽음을 은하와 우주의 더 넓은 진화와 어떻게 연결하는지 조사합니다. 초신성에 의해 흩어진 무거운 원소가 어떻게 새로운 시스템을 시딩하는지, 그리고 특정 초신성 유형의 상대적으로 균일한 밝기가 우주론자들이 우주 팽창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게 하는지 보여줍니다. 분석가들에게 이러한 증거 라인은 초신성이 우주가 구조를 구축하고 빛과 물질로 자신의 역사를 기록하는 도구임을 드러냅니다. 20세기 후반 내내 운석의 실험실 측정은 특히 알루미늄, 칼슘 및 철과 같은 원소의 동위원소 풍부도의 이상을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이상은 초기 태양계에 존재했지만 그 이후로 붕괴된 동위원소의 방사성 붕괴 서명으로 해석되었습니다. 모델은 그러한 동위원소가 초신성 폭발 중에 상당한 양으로 생성되어 태양 형성과 시간 및 공간적으로 상대적으로 가까운 곳에서 하나 이상의 초신성이 발생했음을 시사했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동위원소 중 하나는 알루미늄 26입니다. 이 동위원소는 약 70만 년의 반감기를 가지고 있으며 초신성에서 생성됩니다. 일부 초기 태양계 광물에서 알루미늄 26의 붕괴 산물인 마그네슘 26이 발견되어 알루미늄 26이 태양계가 형성될 때 존재했음을 나타냅니다. 그것이 존재했다는 사실과 짧은 반감기는 초신성이 태양계 형성 직전 몇백만 년 이내에 근처에서 발생했음을 의미합니다. 이 해석은 먼 항성 죽음을 지역 행성체의 특정 물질 구성과 연결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동위원소는 철 60입니다. 이것은 지구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지 않지만 초신성에서 생성됩니다. 과학자들은 깊은 바다 퇴적물과 달 샘플에서 철 60의 흔적을 발견하여 수백만 년 전에 근처 초신성이 발생했음을 나타냅니다. 철 60의 양과 분포는 초신성이 지구에서 약 300광년 거리에 있었고 약 200만 년 전에 발생했음을 시사합니다. 이것은 초신성이 우리 태양계에 영향을 미쳤다는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병행하여 천문학적 조사는 은하수 전체의 별들의 화학 구성을 측정하여 위치와 나이의 함수로 금속성, 헬륨보다 무거운 원소의 풍부도의 지도를 구축했습니다. 이러한 조사는 은하가 수십억 년 동안 무거운 원소로 가스를 점진적으로 농축한다는 것을 나타냈으며 초신성은 이러한 원소의 많은 주요 출처로 적용했습니다. 가장 오래된 별들은
무거운 원소가 거의 없는 반면 젊은 별들은 이전 세대의 초신성에 의해 생성된 풍부한 무거운 원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외부 은하의 관찰은 유사한 패턴을 보여주었으며 활발한 별 형성 지역은 종종 가스에 증가된 무거운 원소 풍부도와 일치했습니다. 에너지와 농축된 물질의 형태로 초신성 피드백은 은하 진화 모델의 핵심 구성 요소로 등장했습니다. 초신성은 무거운 원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성간 매질에 에너지를 주입하여 가스의 온도와 밀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은 차례로 새로운 별이 언제, 어디서 형성될 수 있는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1990년대 이후 이하형 초신성 이원계에서 백색 외성의 열핵 폭발은 우주론적 거리를 측정하기 위한 표준화 가능한 촛불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하형 초신성은 핵 붕괴 초신성과 다릅니다. 그들은 거대한 단일 별의 붕괴에서 비롯되지 않고 이원계에서 백색 외성의 열핵 폭발에서 비롯됩니다. 백색 외성은 태양과 같은 저질량 별의 잔해이며 주로 탄소와 산소로 구성됩니다. 이원계에서 백색 외성이 동반자 별에서 물질을 축적하면 질량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질량이 특정 임계값 찬드라세카르 1개로 알려진 약태양 질량의 1.4배에 도달하면 백색 외성의 중심이 탄소 융합을 시작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뜨거워집니다. 이 융합은 통제되지 않으며 별 전체를 통해 빠르게 전파되는 폭주 열핵 반응을 일으킵니다. 결과는 별을 완전히 파괴하고 철쪽 원소를 포함한 많은 양의 무거운 원소를 생성하는 극도로 밝은 폭발입니다. 이하형 초신성은 거리를 측정하는 데 유용한데 이는 모두 비슷한 피크 밝기를 갖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모두 동일한 메커니즘 찬드라세카르 1개에서 백색 외성의 폭발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광도 곡선의 변화를 수정함으로써 연구자들은 일관된 절대 등급을 유도하여 높은 정밀도로 호스트 은하까지의 거리를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먼 아이아형 초신성의 관찰은 우주의 팽창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드러냈으며 이는 우주론을 재형성하고 암흑 에너지 개념으로 이어진 발견입니다. 1990년대 후반 두 독립 연구팀은 먼 이하형 초신성을 관찰하여 그들이 예상보다 희미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예상보다 더 멀리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다시 우주의 팽창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발견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우주론자들은 중력이 팽창을 늦추고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가속화는 밀어내는 어떤 형태의 에너지, 암흑 에너지로 알려진 것을 필요로 합니다. 암흑 에너지는 우주의 약 70%를 구성하며 우주론에서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입니다. 그것의 본질은 여전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우주의 운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암흑 에너지가 존재하면 우주는 영원히 팽창할 것이며 점점 더 빠르게 팽창할 것입니다. 결국 은하들은 너무 멀리 떨어져 서로를 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빅 리프라고 하며 우주의 가능한 운명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측정은 시리즈 전체에서 설명된 광도, 곡선과 스펙트럼의 동일한 신중한 기록에 의존하며 수십억 광년과 수십억 년의 후퇴 시간에 걸쳐 확장됩니다. 대학 및 국립연구소와 관련된 지구 화학실험실은 운석 샘플의 상세한 분석을 처리합니다. 그들의 기기는 높은 정밀도로 동위 원소 비율을 측정하여 다양한 유형의 초신성에 대한
핵합성 모델과 비교되는 데이터 세트를 생성합니다. 이러한 측정은 매우 정밀해야 합니다. 동위 원소 비율의 작은 변화라고 태양계의 형성과 진화에 대해 많은 것을 밝힐 수 있습니다. 지구 과학자와 천체 물리학자 간의 협력은 해석이 실험실 측정 및 별 이론과 일치하도록 보장합니다. 4m 및 8m 클래스 망원경의 다중 객체 분광기로 수행된 대규모 별 조사는 은하수의 화학 지도를 제공합니다. A4G, 갈라 및 기타 분광 캠페인과 같은 프로젝트는 수십만 개의 별에서 스펙트럼을 수집하며 그들의 데이터는 보관되고 더 넓은 커뮤니티에 액세스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조사는 야심찬 사업입니다. 그들은 수년간의 관찰과 방대한 양의 데이터 처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들은 은하수의 화학 구조에 대한 전례 없는 세부 사항을 제공하여 연구원들이 우리 은하가 어떻게 형성되고 진화했는지 연구할 수 있게 합니다. 우주 가속의 발견에 기여한 것을 포함한 우주 기반 및 지상 기반 초신성 조사는 관찰 일정, 데이터 감소 및 통계 분석을 관리하는 컨소시엄 하에서 운영됩니다. 그들의 결과는 독립적인 팀을 통해 교차 확인되고 새로운 초신성이 샘플에 추가됨에 따라 재분석됩니다. 우주론적 분석은 초신성 카탈로그,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측정 및 은하 조사를 호스팅하는 데이터 센터를 포함한 추가 기관을 포함합니다. 팀들은 이러한 결합된 기록을 활용하여 우주의 팽창 역사 모델을 맞추고 예측이 전체 관찰 범위와 일치할 때까지 매개 변수를 조정합니다. 각 기관은 하나의 층을 기여합니다. 실험실 측정, 별 풍부도, 초신성 거리 또는 배경 방사선. 함께 그들은 초신성이 중심 역할을 차지하는 일관된 그림을 조립합니다. 마지막 분석적 전환에서 시리즈는 초신성 활동의 증거가 운석의 미세한 내포물부터 먼 은하에 밝기까지 여러 규모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강조합니다. 분위기는 차분하고 성찰적으로 유지되며 조사관들이 실험실 벤치, 망원경 아카이브 및 계산 모델 사이를 이동하는 것을 따릅니다. 내레이션은 절정보다는 연속성을 강조합니다. 화학적 농축에 대한 꾸준한 기여자로서의 초신성, 일관된 거리 지표로서, 그리고 은하의 느린 재형성에서 반복되는 에이전트로서 분석가들에게 결합된 기록은 은하의 먼 팔에서 짧은 밝기로 시작되는 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새로운 별, 행성 및 아마도 생명을 위한 물질 기반의 일부가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별 스펙트럼과 운석 샘플에서 식별된 무거운 원소는 거대한 별의 내부를 인간 규모 환경의 구성과 연결합니다. 우리 몸의 원소들, 우리 뼈의 칼슘, 우리 피의 철, 우리 DNA의 탄소. 이 모든 것은 오래전에 죽은 별들에서 생성되었습니다. 우주론적 거리에서 아야형 초신성의 희미해지는 빛은 우주 자체의 팽창을 추적하여 관찰자들이 개별 별의 수명보다 훨씬 긴 역사를 재구성할 수 있게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초신성은 단일 이벤트도 고립된 재앙도 아니지만 우주가 구조를 수정하고 그것을 기록하는 사람들에게 그 수정을 드러내는 반복되는 과정입니다. 조사가 종료되면서 카메라는 새로운 데이터가 한 번에 하나의 기록씩 계속 축적되는 조용한 돔, 지하 탐지기 및 실험실 벤치로 돌아갑니다. 향후 에피소드가 제작된다면 동일한 리듬을 따를 것이며 새로 탐지된 각 초신성이 우주가 자신의 지속적인 변화를 기록하는 길고 인내심 있는 곡선에 어떻게 또 다른 측정된 점을 추가하는지 문서화할 것입니다. 밤은
조용히 계속되고 별들은 여전히 그들의 빛을 보내며 우리는 여기 지구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각 초신성은 우주의 긴 대화에서 하나의 문장이며 각 원소는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밤하늘을 올려다볼 때 우리는 단지 빛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통한 여행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행은 계속됩니다. 조용히, 끊임없이, 아름답게. 하늘은 여전히 그곳에 있고 별들은 여전히 빛나며 우주는 계속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우리가 수집하는 각 관찰, 각 측정, 각 데이터 포인트는 그 이야기의 또 다른 조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많이 배울수록 우리는 우주가 얼마나 놀랍고 복잡하며 아름다운지 더 많이 깨닫습니다. 초신성은 단순한 폭발이 아닙니다. 그들은 창조의 엔진이며 우주가 진화하는 메커니즘이며 우리 자신의 존재와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든 과정입니다. 그들 없이는 무거운 원소가 없을 것이고 행성이 없을 것이며 생명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문자 그대로 별의 먼지로 만들어졌으며 그 별들의 많은 부분이 초신성으로 그들의 생명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밤하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주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기원을 봅니다. 우리는 우리를 만든 과정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고 모든 것이 흐르고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상기받습니다. 초신성은 끝과 시작이며 죽음과 탄생이며 파괴와 창조입니다. 그들은 우주가 끊임없이 재창조되고 끊임없이 진화하며 끊임없이 새로운 것이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이 작은 행성의 관찰자들은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목격하고 측정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주가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지식을 구축할 수 있으며 그 지식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주가 자신을 이해하는 방법의 일부입니다. 밤은 깊어지고 별들은 계속 빛나며 우주는 그 조용한 작업을 계속합니다. 어딘가 지금 이 순간에도 별이 붕괴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딘가에서 충격파가 별의 표면을 통과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딘가에서 무거운 원소들이 우주로 퍼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아마도 수십억 년 후에 그 원소들은 새로운 별, 새로운 행성, 아마도 새로운 생명 형태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주의 순환입니다. 이것이 초신성의 유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계속 관찰하고 계속 측정하고 계속 배우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각 새로운 발견은 우리를 이해에 더 가까이 데려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해는 우리가 가진 가장 귀중한 것 중 하나입니다. 잘 자요. 부드럽게 꿈꾸세요. 좋은 밤 되세요.